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정한순입니다. 벌써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올 한 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달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모아서 올바르게 건강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큰 대전제 하에 오늘의 교육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글쎄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계획은 여러분들과 대면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은데 그런 열망으로 오늘 이렇게 비대면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교육 주제는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이 생활 습관이 어때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건강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예전과 달리 의식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또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은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요. 또 많은 이런 물질들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병원에서는 종합 그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칙적이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좀 지켜야 될 부분들, 잊었지만 또 아니면은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미국의 의학자인 브레슬로와 벨록이라는 의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건강 습관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브레슬로와 벨록의 주장에 의하면 평소의 생활 습관만으로도 수면의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람직한 건강 습관은 너무도 평범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고 지내거나 그냥 또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김경수 교수님에 의한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질환에 맞춰서 새롭게 한국인을 위한 10가지 건강수칙의 내용을 추가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건강 관련 교육을 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건강 습관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올바른 건강 습관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면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려면 적어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979년에 발표된 미국 암협회 암 예방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심장질환에 대한 이한 사망률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시간과 건강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잠자리에 들게 되면 보통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보다는 잠자리로 여러 가지 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실에서 자리에 누웠을 때 다른 일을 계속 한다든지 TV를 시청하거나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그래서 오로지 숙면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TV에서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수면 호르몬 그 멜라토닌이라고 그러죠.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햇빛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낮 동안에 많이 이제 억제가 됐다가 밤이 되면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많이 분비되는 그런 수면 호르몬인데, 이 블루라이트나 이러한 디지털 기기에 의해서 나오는 빛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 수치가 제대로 이제 분비가 되지 않고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해야 되지만, 또 숙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 조절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좀 해놨지만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는 거죠.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반복하는데,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는 이런 방법들을 지속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겠고요. 또 긴장 이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한 10초간 이제 숨을 뚝 유지하고 있을 때 발가락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발가락 힘을 줬다가 힘을 푸는 그런 상황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들숨을 들이쉬고 한 10초간 유지하면서 발가락 다음에 발에다가 힘을 줬다가 또 숨을 내쉬면서 발에 힘을 풀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종아리와 허벅지 그리고 상체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숨을 들이쉬고 한 10초간 그 정지 상태에서 이런 근육들의 긴장을 했다가 수축을 시켰다가 숨을 내쉬면서 이제 긴장을 푸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샤워 등의 어떤 목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탕목욕이나 뜨거운 물에다가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너무 왕성하게 되면서 이제 숙면을 이제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목욕, 샤워 등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적정 온도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잠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적의 온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흡 조절을 통해서 또 긴장을 이완시키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잠자리를 편하게 하고, 그래서 숙면을 취하게 되는 이러한 건강한 습관이 하나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침 식사죠.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에서 일반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체중 조절의 이유로 인해서 아예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그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 영양분을 보충해 주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장수의 비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침 식사를 통해서 이제 저작이라고 그러죠. 씹는 그 활동을 통해서 뇌를 깨우게 되고, 또 뇌 대사에 중요한 영양분을, 당분을 공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이제 배고픔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길어지죠. 그래서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고,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되면 저녁에 뭔가 식사를 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먹는 이러한 불규칙적인 식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구멍, 위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심한 어떤 위 천공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통해서 인체의 그 대사 기능이나 소화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 이제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데 끼니마다 중간중간에 허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름기 있고 짜고 단 그 순액류보다는 과일이나
그다음에 채소를 먹어서 허기를 달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짠 것들을 조금 이제 피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짜게 먹지 말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은 늘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김치나 또 젓갈류나 각종 그 장아찌나 짠지류나 여러 가지 장, 또 절인 생선 이런 것들이 다 소금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그런 음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염분 섭취가 많은 집단에서는 고혈압 발생이 굉장히 이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염분 섭취를 많이 하는 그런 식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밥상에서의 어떤 식생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루에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성인병 예방을 위한 하루의 소금 섭취량이 있습니다. 하루에 10g 이하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10g 정도라고 하면 우리의 밥 숟가락에서 한 10분의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소금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숟갈을 그냥 이렇게 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음식에, 짠 음식에 이게 섞이면서 이 한 숟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은 건강 유지에 굉장히 첩경, 지름길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운동을 함으로써 혈압도 낮출 수 있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 드렸던 이전에 이제 교육에서 HDL의 혈중 농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체중도 조절되고 당뇨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근력을 강화하고 또 근육의 어떤 지구력도 강화시키고 또 관절의 기능이나 심폐 기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이런 이제 어떤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증대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작정 운동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걷기나 조깅이나 줄넘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3회에서 5회 정도 꾸준히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차 교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일단 걸으면서 다리의 근육도 강화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걷기를 통해서 복부에 있는 지방이라든지 체내에 있는 어떤 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걷기를 통해서 혈당이나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머리의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게 되면서 뇌를 언제나 젊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그렇게 뭐 큰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할애를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인식한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와 함께 이제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면 다름이 아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느 사람은 보니까 젊었을 때 입었던 옷을 한 20년간, 뭐 30년간 입는데 그대로 입을 수 있더라.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랬을 때 이런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과는 아주 간단하게 비만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자신의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여기에 0.9를 곱하면 자신의 이상 체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자신의 체중을 이상 체중으로 나누게 되면 비만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키에서 100을 빼고 여기에 이제 0.9를 곱해서 이상 체중을 확인한 다음에 자신의 체중을 이상 체중으로 나눠서 여기 100을 곱하면 비만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만도에 따른 그 기준을 보시면 수치가 120 이상 나오면 비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0에서 120 사이가 나오면 체중이 좀 과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90에서 110 정도가 나오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90 이하가 나오게 되면 저체중입니다. 사실은 저체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또 건강한 그런 방법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주는 적당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으면서 영양적인 가치가 없는 그런 식품입니다.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를 한다는 것은 칼로리가 높은 상황과 연관한다면 비만증의 발생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술을 드시는 분들 보면은 안주와 함께 골고루 드시질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엔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것이 연결된다면 뇌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간이 점점점 딱딱해지는 간경병증을 포함한 많은 그 간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심장질환이나 위장질환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포도주 한 잔이나 맥주 반 병 이상의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정말 더 좋은 것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 더욱 건강한 방법으로 나의 신체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겁니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특히 폐암의 문제가 크죠. 또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의 폐질환의 문제가 심할 수도 있고, 우리 몸 전체에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심장질환과 함께 여러 가지 암과 함께 심지어는 자궁암, 자궁경부암의 위험성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혈압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여성이 흡연을 했을 때 만약에 임신한 여성이 흡연을 하게 되면 유산의 가능성도 2배 이상이나 높아지면서 미숙아를 낳을 위험도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담배라는 것은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의 위해 요소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담배를 끊어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2차 교육 중에 그 담배와 술과의 관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담배의 주 성분은 니코틴이죠. 이 니코틴은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 알코올은 이런 지용성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니코틴이 잘 용해가 되고 잘 녹으면서 더 빠르게 몸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니코틴은 니코틴성 아세트콜린 수용체라고 해서 이 아세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니코틴이 이 아세트콜린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면서 우리 몸에 흥분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음주와 함께 담배를 피게 되면 술의 취기를 더 빨리 느끼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식품 중에서 건강을 해치는 2대 숙적이 있다. 그거는 술과 담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술과 담배는 환상적인 궁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술과 담배의 만남은 우리 신체에 환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죠. 당사자는 그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있다가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결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변인들을 위해서도 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약물 남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마약류에 대한 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로뽕이나 대마초나 또 마리아나 아편 등의 마약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도 보면 식욕 억제제나 지방흡수 억제제, 하제 이렇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중에서도 식욕 억제제로 사용하는 다이어트 그 약물들은 그 주성분이 암페타민계라 그래서 우리의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남용됐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비단 지금 말씀드린 마약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복용하는 많은 약들이 마약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복용하는 진통제 하나라도 신중하게 복용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암 발생 등의 만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는 잠시 다 일하던 것을 덮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산보를 할 수도 있고 수영이나 볼링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과 휴식의 균등한 배분입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도 우리가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뭔가 활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식 시간에는 영화 감상이나 쇼핑 등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외에도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어깨나 목을 마사지하거나 또 그 웃음 근육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었는데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짓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근육을 이완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긴장 이완법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데요. 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마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사용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을 잡아봤다가 주름을 펴보는, 그리고 볼에 빵빵하게 이제 바람을 넣었다가 바람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어깨에다가 힘을 줬다가 뒤로 제치셨다가 또 힘을 풀고, 또 손에 힘을 줬다가 그 다음에 힘을 풀고 이런 식의 해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점차 근육을 수축시켰다 이완시키는 방법을 몇 차례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 등 배로 호흡을 하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도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연관해서 6차 교육 중에 이 스트레스와 음주를 가지고 또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음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악순환의 고리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사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쉽게 잠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잠을 빨리 들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이 쭉 고르게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잠을 취하게 되면 자주 깨는 상황이 되겠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죠. 잠을 못 자면서 불면증을 야기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또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뇌를, 중추신경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면서 결국은 몸을 이완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음주를 통해서 보니까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도 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물질로요. 이게 이제 결여가 되면, 좀 부족하게 되면 기분 장애, 우울증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음주를 통해서 세로토닌 활성도가 떨어지니까 바로 기분 장애 문제가 되는 우울증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불안증에 유발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음주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취약하게 만들게 되고 또 알코올 섭취량을 늘려서 알코올 중독의 문제에 더 심화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술과 스트레스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 연구에서는 알코올이라는 것이 스트레스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을 더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만 결국에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더 강해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이나 영양을 섭취하고 또 적절한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자신의 혈압을 면밀하게 잘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은 고혈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그 고혈압에서 합병증으로 이제 이행이 돼서 그 합병증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합병증의 문제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아무 문제가 없다, 혈압에는 전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이에 합병증으로 그 이제 심장과 가까운 그 혈관이 딱딱해지고 또 심장의 기능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이제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뇌졸중에 어떤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눈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고혈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놓치게 되면 갑자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을 이제 그 저희가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증상이 나타나고 나면 굉장히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죠. 그래서 고혈압을 침묵의 암살자다라고 부르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정신치료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상의하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국 보건 영양조사 참가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음주 습관과 혈압에 관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술을 한 10잔 내외를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1단계 고혈압의 위험이 53%, 또 2단계 고혈압의 위험이 2배 이상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술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1단계 고혈압의 위험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고혈압도 굉장히 위험성이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거냐면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못지않게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참가자들의 평균 혈압을 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109, 이 109는 심장이 수축할 때 나오는 압입니다. 그 다음에 67, 이거는 심장이 이완할 때 나오는 압이라고 그러죠. 109에 67mmHg 정도를 유지하는데 술을 적게 마시는 사람에서도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신다는 것은 고혈압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뇌졸중을 유발하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체내에서 쓰고 남은 잉여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중성 지방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이런 중성 지방이 증가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또 고혈압이나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간염 면역 상태를 알고 필요시에는 예방주사를 맞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출생 후에 기본으로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성인에서는 급성 A형 간염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면역 연구에 의하면 특히 우리나라 간암 발생이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형 간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비형 간염 면역 항체 획득이 된다면, 비형 간염 면역이 항체가 생긴다면 비형 간염 관련된 간암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접종 방법이나 예방 그 백신의 문제 아니면 체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체가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형성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염 예방 접종 후에는 반드시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추가한다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올바른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습관을 갖게 되는데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0가지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그죠? 평소 규칙적이고 절제에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육받았던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의 결과들을 합쳐서 이야기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잊어버리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